어머니가 제주도 여행하는 동안 빨리 이 집 팔아치우자. 그 서늘한 목소리 한마디에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길러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내 피와 땀으로 일군 이 집, 내 전 재산을 아들 내외가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하필이면 그놈이 처음으로 보내준 효도 여행을 떠나던 날 알게 될 줄이야.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불과 몇 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낡은 벽걸이 달력 10월 21일. 그 숫자 위에 그려진 삐뚤빼뚤한 빨간 동그라미를 보며 저는 몇 번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 진수가 이 어미에게 제주도 효도 여행을 보내주는 바로 그날. 평생 이런 날이 오기는 할까 싶었는데 막상 닥치니 꿈만 같아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이 급해져 어젯밤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짐가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큰맘 먹고 장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고운 빛깔의 외출복. 그 옆에는 아들이 사준 등산화와 바람막이 점퍼. 행여나 빠뜨린 건 없는지, 아들 얼굴에 먹칠할 일은 생기지 않을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점검했습니다. 뽀얀 나프탈렌 냄새마저도 오늘은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었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까지 뭘 그리 부산을 떠냐고 하겠지만 자식들 굶기고 떠나는 어미 마음이 편할 리 있나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를 듬뿍 넣고 묵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위해 시금치를 데치고 당면을 삶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와 지글지글 기름 냄새가 집에 가득 차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진수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벌써 일어나셨어요? 저희가 그냥 모시러만 와도 되는데. 어서 와라. 밥은 먹고 가야지. 공항 음식은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어. 어서 앉아. 제 등살에 못 이기는 척 식탁에 앉는 진수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야근했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어미 여행을 보내주는구나 싶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님, 여행 가시는 분이 아침상까지 차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미영이가 호들갑을 떨며 제 옆에 와서 거들었습니다. 속도 깊지 말도 어쩜 저리 예쁘게 하는지.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됐다. 어서 밥이나 먹어. 우리 아들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 회사 일이 많이 고되지? 괜찮아요, 어머니. 그보다 짐은 다 싸셨어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빠뜨린 거 없나? 진수는 밥 한 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제가 싸놓은 짐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 듬직한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핏덩이였던 녀석이 어느새 저렇게 자라 이 늙은 어미를 챙기고 있으니 새벽 시장 좌판에서 찬바람 맞으며 김밥 팔고 남의 집 계단 청소하며 악착같이 키워낸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어머니, 혈압약은 아침 저녁으로 꼭 드셔야 해요. 제가 시간 맞춰서 알람 다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이건 비상약이니까 혹시 속 안 좋으시면 바로 드시고요. 미영이가 살갑게 다가와 제 손에 작은 약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고운 마음 씀씀이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집와서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섬주섬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죠. 아가, 이거 너 용돈해라. 진수 몰래 주는 거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받아요? 괜찮아요, 정말. 됐다. 시어미가 며느리 예뻐서 주는 걸 뭘 마다해. 얼른 안 넣어. 제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는 미영의 얼굴에 순간 스쳐 지나간 그 미묘한 표정을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끄러워하는 줄로만 알았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골목 입구부터 왁자지껄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간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좋겠네. 아들이 제주도 비행기를 다 태워주고 우리 아들은 언제 저런 효도 한번 하려나 몰라.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어. 사방에서 쏟아지는 부러움 섞인 칭찬에 어깨가 절로 으쓱 올라갔습니다. 저는 목청을 가다듬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진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호강을 해보겠어요. 난생 처음 비행기 타보네. 가서 구경이나 실컷 하고 와야지. 아들 진수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이웃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서름도 많았지만 오늘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앞에 앉은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좋은 구경 많이 하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평생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전해지는 손을 잡고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를 받으며 공항으로 향하는 그 길.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어떤 시커먼 절망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진수와 미영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비행기 표를 발권하고 무거운 짐가방을 붙이는 내내 혹시나 제가 길이라도 잃을까 두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진수가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부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가셔서 제 걱정은 마시고 푹 쉬다 오세요. 제가 매일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알았다, 알았어. 너희도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제 등 뒤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뒤돌아보자 두 사람이 세상 가장 환한 얼굴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박혔습니다.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뻔했던 바로 그 모습, 그 완벽한 행복이 위선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들이 마련해준 효도 여행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구경을 하게 된 셈입니다. 바로 내 아들의 진짜 얼굴, 그 끔찍한 민낯을 말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 정성껏 끓였던 소고기 묵국은 제 손으로 차린 마지막 만찬이었던 셈입니다. 공항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도 제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손에 쥔 비행기표에 선명하게 찍힌 제주라는 두 글자를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남의 이야기로만 텔레비전 속 풍경으로만 보던 그곳을 드디어 내 두 눈으로 보게 되는구나. 심장이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화려한 면세점의 불빛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마저도 달콤한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탑승구 앞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들에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습관처럼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혀야 할 묵직한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들을 전부 의자 위로 쏟아냈습니다. 곱게 접어둔 옷까지, 세면도구, 비상약 봉투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하고 식탁 위에 올려둔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떠날 채비에 정신이 팔려 그만 깜빡하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아들과 연락할 방법도 없고 낯선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해야 하나. 혼자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제 모습을 본 공항 직원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직원은 제 비행기 표를 보더니 아직 탑승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다며 지금 택시를 타고 다녀오면 겨우 맞출 수도 있겠다는 희망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고 거의 울다시피 외쳤습니다. 기사님, 제발 저기 연희동으로 최대한 빨리 좀 가주세요. 제가 비행기를 놓치게 생겼어요. 제 절박한 목소리에 기사님도 놀랐는지 군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아들이 처음으로 보내준 이 귀한 여행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다고. 택시 라디오에서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어지럽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왜 이리 신호는 길게만 느껴지는지. 초조하게 발끝으로 차 바닥을 툭툭 치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침에 진수와 미영이가 집에 들렀을 때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 녀석은 늘 꼼꼼하게 나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은요? 하고 먼저 물어봤을 법도 한데 오늘따라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침에 워낙 정신이 없었으니 진수도 깜빡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마침내 수십 년 살아온 익숙한 동네 골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택시가 멈추기도 전에 거의 뛰어내리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와요. 허둥지둥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주방으로 달려가 식탁 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 제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집에 있었네? 뭘 놔두고 갔나? 반가운 마음에 안방으로 향하려던 저는 이어지는 대화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비행기 타러 들어간 거 확실해? 당신이 똑똑히 본 거야?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어머니 출국장 들어가는 것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이제 최소 3박 4일은 이 동네에 얼씬도 안 하실 거라고. 아들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아침에 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잔뜩 짓눌린 듯
건조하고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 이제 시간 끌 거 없어. 박 사장한테 바로 전화해.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오기로 약속 잡았잖아. 어머니 안 계실 때 빨리 계약금이라도 받아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지. 알았어, 알았다고. 재촉 좀 하지 마. 가뜩이나 찜찜해 죽겠는데. 찜찜하긴 뭐가 찜찜해. 당신이 날린 돈 때문에 우리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이 집이라도 안 팔면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얻어드리면 되잖아.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하신다 생각하라고 하면 되지.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인데 이걸 우리 손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깟 낡아 빠진 집이 문제야? 지금 우리 인생이 걸렸다고. 어차피 당신 앞으로 당신 거 될 거잖아. 나머지 서류랑 도장이야. 내가 알아서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말고.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판다니? 내 평생이 담긴 이 집을? 그럼 아들이 보내준 효도 여행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속임수였단 말인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창문 뒤 커튼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숨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 목말라. 물 좀 마시자. 진수가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안에서 아들 내외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뒷좌석의 좁은 공간에 구겨지듯 몸을 싣자마자 애써 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수십 년간 내 몸의 일부였고 내 삶의 전부였던 집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곳, 내 평생의 역사가 벽돌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곳, 그리고 불과 몇 분 전 내 아들이 그깟 낡아 빠진 집이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손님, 어디로 갈까요? 공항으로 다시 가시나요?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뜨거운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공항? 제주도?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내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발밑이 꺼지는 듯한 배신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데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끔찍한 환청이 되어 귓가를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안 계실 때 빨리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도장이야. 내가 미리 파놨으니까. 그들의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얼굴을 살피며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사람이 없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얀 안개로 뒤덮인 듯 멍했고 가슴속은 시커먼 재만 남은 아궁이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는 소리 없이 도심의 소음을 등지고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했던 동네 풍경이 어느새 낯설고 차가운 빌딩 숲으로 변해갔습니다. 비행기를 놓쳤다는 사실도 제주도로 떠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집을 나서며 가방에서 꺼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과 두툼한 지갑은 제 코트 주머니 안에 무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얼마간의 현금과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차가운 기계가 지금의 저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달렸을까? 택시는 어느 한적한 강변도로의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호텔과는 다른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곳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분한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과 여행객들 사이에서 여행을 위해 곱게 차려입은 제 행색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제 속은 시궁창보다 더럽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프런트로 걸어가 방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카드를 내미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까? 직원은 기계적이고 상냥한 미소로 저를 응대하며 카드키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표정 없는 미소 뒤에 어떤 칼날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도 바로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선한 얼굴로 이 어미를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밀어 넣었지. 묵직한 정적만이 감도는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펫, 강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창,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공간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집이, 내 평생의 보금자리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안락한 감옥에 갇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힘도 없어 그저 목이 막힌 짐승처럼 신음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지만 하나뿐인 자식이었기에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내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기에.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을 뒹굴며 번 돈으로 반듯하게 대학까지 가르쳤다. 결혼할 때도 없는 살림을 탈탈 털어 마지막 남은 부모님 유산인 땅까지 팔아번 듯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다. 나는 그저 제 몸 하나 뉘일 이 낡은 집 한 채만을 남겨두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밤새 뜬 눈으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쯤 커다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도시의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 낯선 공간. 저는 이 넓은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아둔 핸드폰에서 짧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진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노려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잠시 후 또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제주도는 잘 도착하셨어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걱정되잖아요. 걱정? 저는 그 위선적인 글자를 보며 실수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더러운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겠지. 저는 그 문자를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문에 비친 제 손등을 보았습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지고 뒤틀린 못생기고 주름진 내 손. 이 손으로 흙을 만지고 이 손으로 차가운 물을 묻히고 이 손으로 내 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인생 전부가 담긴 이 손을 뿌리치고 내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늘하고 예리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절망과 배신감에 일그러진 늙은 여자의 얼굴.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박순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정신 차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고. 저는 샤워기를 틀어 머리 위로 차가운 물줄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적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싸워야 한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아들 내외는 지금쯤 제가 제주도에서 한가롭게 바다 구경이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있겠지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계략대로 순순히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어림없는 소리.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몸은 떨렸지만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핸드폰을 들고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답장을 썼습니다. 비행기에서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다. 이제 막 숙소 도착했다. 공항에 사람도 많고 복잡해서 진이 다 빠지는구나. 걱정 마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배신당한 어미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차가운지, 피눈물이란 게 어떤 맛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여행 경비로 찾아둔 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내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군자금이 될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 수많은 이름과 빼곡한 법무법인 목록이 작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사냥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악독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내 집을, 아니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호텔방 안에서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수십 개의 이름을 훑어내렸습니다.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 그 차가운 글자들 아래로 수많은 얼굴과 경력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승률 90%, 악질 채무 전문, 상속 분쟁 해결사 모두가 자신들이 최고라고, 가장 악독한 싸움꾼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승률이나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그리고 그 아래 이경민 변호사라는 이름. 프로필 사진 속 50줄은 넘어 보이는 여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날카롭지만 공허하지 않은 눈빛, 굳게 담은 입술에서 저는 동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파에 닳고 닳았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은 사람의 얼굴. 그 아래 적힌 한 줄의 속의 글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아닌 당신의 분노와 함께 싸웁니다.
눈물이 아닌 분노. 그렇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닌 저와 함께 칼을 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법무법인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지만 기계음이 아닌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시간으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꾸역꾸역 목으로 넘겼습니다.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위해 장만했던 옷 중 가장 점잖고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의뢰인의 모습으로 그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퉁퉁 부었던 눈은 가라앉았고 핏발선 눈동자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법무법인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출근길 인파,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자 했던 제가 이제는 그 울타리를 부수고 나온 맹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거대한 유리 빌딩 20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저는 마른 침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을까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차갑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사무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의 불안감은 묘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승자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오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약하고 오신 박순자님이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고 하얀 방, 그리고 그 중앙에 사진 속 모습 그대로의 이경민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이경민입니다. 그녀는 저를 사모님이나 여사님이 아닌 어머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 하나에 저는 이 사람이 적어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단 하나의 감정도 씻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효도 여행, 핸드폰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엿듣게 된 대화, 그리고 그들의 배신.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이경민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류 패드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를 기다렸습니다. 동정일까, 비난일까, 아니면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건조한 설명일까? 그래서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녀의 첫 질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아드님과 며느님을 용서하고 집을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형량의 처벌을 안기고 집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고 싶으신 겁니까?
용서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후자입니다. 저는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고 싶습니다. 제가 흘린 피눈물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이경민 변호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을 기다렸습니다. 이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인하죠. 그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 이름 박순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제 평생이 담긴 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경민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훨씬 간단해집니다. 어머님, 이 싸움은 이미 저희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명의자가 엄연히 살아있고 매매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려는 짓은 명백한 사기이자 사문서 위조입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시죠.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아드님과 며느님을 사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님을 속이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제게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싸움은 길고 지저분해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미를 상대로 소송을 건 아들을 욕하면서도 자식을 법정에 세운 어미에게도 돌을 던질 겁니다.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했습니다. 변호사님. 세상의 손가락질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대답에 그녀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하시죠. 착수금은 성공 보수에서 제하겠습니다. 대신 이기면 저도 제 몫을 톡톡히 챙겨갈 겁니다. 그녀는 돈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도 비굴하거나 속물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함이 제게는 더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순자. 제 이름 석자를 쓰는 것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선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진수였습니다. 그는 허름한 빌딩 뒤편의 좁은 골목에서 험상궂게 생긴 사내 두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어라 변명하고 있었고 사내 중 하나가 그의 멱살을 잡아채 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건 사채업자들인가? 저는 나도 모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진수는 겁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듬직하고 번듯한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빚에 쪼들려 부모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팔아치우려는 한심하고 비굴한 도박꾼의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습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제가 모르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동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제 분노는 더욱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책임을 이 늙은 어미에게 전가하려 한 그 비겁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 도박빚, 그리고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한 내 집.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또다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구경은 잘하고 계세요?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제주도 해변이라고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사진 중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노을진 바닷가 사진 하나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바다 구경 잘하고 있다. 공기가 참 좋구나. 너도 고생만 하지 말고 언젠가 미영이랑 꼭 같이 오너라. 제주도의 푸른 바다 사진을 아들에게 보낸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이제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라는 이 처절한 무대 위에 오른 배우이자 이 잔인한 복수극의 유일한 연출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과 뱀처럼 치밀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가장 날카롭고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익명의 도시 속 이름 없는 호텔의 방은 이제 저의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치 기도를 올리는 수도승처럼 경건하게 핸드폰을 열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성산 일출봉에 다녀왔다. 장관이더구나. 어제는 흑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입에서 살살 녹는 것이 참 맛있더구나. 인터넷에서 찾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제주도의 풍경 사진과 함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늙은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제가 보낸 가짜 행복에 아들은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구경 많이 하세요, 어머니. 사진 보니 저도 가고 싶네요. 다음엔 꼭 같이 가요.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위선이 역겨워 속이 뒤틀렸지만 저는 그 문자 메시지들이 훗날 법정에서 저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여 이경민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과 정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완벽한 연극을 믿고 제 집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기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포착하기 위해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은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흥신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의 정체는 철저히 숨긴 채 모든 연락은 변호사의 대리인 자격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집 주소를 알려주며 그 주변을 24시간 감시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 내외와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드나드는 모든 순간을 그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까지 식별 가능하도록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갑 속의 현금 다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제가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변장을 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책 넓은 모자와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 그리고 제 옷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낯선 색의 스카프로 얼굴을 꼼꼼히 가렸습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쓴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는 제 집이 있는 연희동 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그저 멀리서 수십 년 살아온 제 집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의뢰한 흥신소 직원이 보낸 것처럼 집 앞 골목에는 퀵서비스라고 적힌 평범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는 오토바이에 아무렇게나 기댄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한순간도 저희 집 대문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이 맞았다는 듯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제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기름진 얼굴에 값비싼 시계를 찬 중년 사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동산 중개인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들리지 않도록 숨을 죽이고 핸드폰 카메라의 줌을 최대한으로 당겨 그들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 집 주인인 양 익숙하고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치는 것처럼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다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시에 제 손안의 핸드폰으로 흥신소 직원이 보내는 실시간 사진들이 쉴 새 없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집 내부를 둘러보는 중 매매가 흥정 예상, 이라는 짧은 메시지. 지옥처럼 느껴지는 30분이 지났을까? 그들은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이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위치가 워낙 좋아서 리모델링만 좀 하면 값어치가 충분하겠습니다. 이 동네가 요즘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는 아주 그만입니다. 제가 좋은 가격에 맞춰드릴 수 있도록 힘 좀 써보겠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보내온 영상 파일 속에서 중개인의 목소리가 잡음 하나 없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분했으면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집주인께서 연세가 많으셔서요.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 말은 마치 내가 곧 죽을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겨운 모습을,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를 제 핸드폰과 제 기억 속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이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마치 주인을 잃은 유품처럼 흥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내 집.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 어미가 곧 너를 되찾아주마.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손에 들린 녹음 파일과 사진들, 그리고 영상 파일을 보며 묘한 희열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쓰고 맛없는 음식을 오직 살기 위해 억지로 삼키는 요리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걸려온 평범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저 진수예요. 잘 지내시죠? 여행은 재미있으세요?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 너는 별일 없고 사업은 잘 되고. 제 아무렇지 않은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의 수많은 거짓말과 불안감을 읽어냈습니다.
네, 그럼요. 그냥 늘 똑같죠, 뭐.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돌아오실 때 맞춰서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또 전화 드릴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수많은 정보를 읽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다정함과 그 뒤에 숨겨진 초조함. 모든 것이 제게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칼은 거의 다 갈아졌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아들 부부가 마침내 부동산 계약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제주도에서 돌아오기로 한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요. 저는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꺼운 가면을, 그들의 추악한 위선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도시의 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저 도시의 밤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지독한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던 밤들이 거짓말처럼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할 정도로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은 마치 저의 피 맺힌 복수의 서막을 축복하는 신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던 분노도, 심장을 쥐어짜던 슬픔도,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수백 번 담금질하여 벼려낸 서슬 퍼런 칼날처럼 위험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의 장면만이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눈물 짓던 늙고 나약한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이성적인 결의로 가득 찬 저 자신조차 낯선 단단한 눈빛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검은색 실크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이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며 제 생일 선물로 수줍게 내밀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세상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마세요. 제가 든든한 아들이 되어 드릴게요. 그 옷을 사주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진수야. 내가 사준 이 갑옷을 입고 나는 오늘 내 놈들 앞에서 가장 당당하고 매서운 심판자가 되어주마. 정성껏 옷을 입고 핏기 하나 없던 얼굴에 옅은 화장으로 생기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경민 변호사가 전날 밤 사람을 시켜보내온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평범해 보이는 백금 브로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석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교묘하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늘한 브로치를 옷깃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오늘 벌어질 모든 일, 모든 대화, 모든 표정 하나하나를 남김없이 기록하여 그들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에 오르며 이경민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같은 시각 제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영은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처럼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명품 옷을 차려입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이 계약만 끝나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야. 당분간은 아무 생각 말고 해외에 나가서 좀 쉬자. 미영이 진수의 값비싼 넥타이를 매만지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과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 오후에 바로 비행기 표 예약하자. 당신이 좋아하는 파리로 갈까? 이 계약금만 받으면 저 지긋지긋한 사채업자들 빚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서 마음껏 쓰면 돼. 진수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오늘 오후 3시 비행기로 돌아오시는 거 맞겠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일찍 오시거나 계약하는 걸 아시면 어떡하지? 어젯밤 진수는 나와의 통화에서 내가 내일 오후 3시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 시간을 오전 10시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쯤이면 모든 등기 이전 절차까지 완벽하게 끝나 있을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걱정도 팔자셔. 우리가 오늘 오전에 계약하고 바로 잔금까지 다 치르면 모든 건 끝나는 일이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그때 가서 어머니가 돌아오셔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당신 외아들이 빚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데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별 수 있겠어? 미영은 진수의 소심함을 비웃으며 그의 등을 자신만만하게 떠밀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강남의 호화로운 부동산 사무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달콤한 돈다발이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부동산 사무실은 이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로 소문난 매수인 중년 부부와 기름진 얼굴의 부동산 중개인은 최고급 원두커피를 마시며 진수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최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바로 두 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좋은 날이네요. 중개인이 과장된 너스레를 떨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테이블 위에는 이미 매매 계약서와 등기 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외아드님이신 김 선생님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오셨습니다. 여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중개인은 서류 뭉치를 매수인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모두 미영이 뒷돈을 주고 아는 사람을 통해 정교하게 위조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수는 심장이 발칵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마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 내용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시면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진수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가 미리 파놓은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붉은 인주를 꾹 찍어 계약서에 매도인 박순자 이름 옆 빈칸에 도장을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 계약 안 돼.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 오후 3시에나 제주도에서 돌아올 줄 알았던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은 채 지옥의 사자처럼 서슬퍼런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진수는 손에 든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옥도장이 두 동강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미영 역시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화기애애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사무실에 얼어붙은 공기를 깨고 진수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 역시 조금 전까지 승리에 취해 있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냐?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의 사자처럼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에 또각또각 마치 그들의 짧았던 축제의 끝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무겁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이제는 경악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는 제 아들의 얼굴을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들이 지금 여기서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러 왔다. 감히 이 어미의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아넘기려 해? 제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그저 덜덜 떨며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 부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진수 내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 어르신은 누구신데 계약 중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집주인 어르신은 지금 편찮으셔서 기름진 얼굴의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저 사기꾼 놈의 어미다. 제 말에 중개인과 매수인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며느리 미영이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진정하시고. 저는 뱀이라도 닿은 듯 미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디 그 더러운 손을 함부로 내게 갖다 대느냐. 내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오해를 들먹여.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미영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지난 며칠간 피눈물을 흘리며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더냐? 가장 먼저 던져진 것은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진수와 중개인이 저희 집을 드나들던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틈을 타 내 집을 팔아먹으려고 작당 모의를 한 것이 오해란 말이냐? 다음으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 앞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분했으면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집주인께서 연세가 많으셔서요. 진수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은
이제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수인 부부의 표정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집주인 어르신께서 직접 위임하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매수인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중개인과 진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짓을 벌여. 아,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진수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닥치거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내 이름으로 된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내 필체도 아니고 내 도장도 아니다. 이것들이 전부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도 여기 다 있다. 저는 이경민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감정서 사본을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사무실은 이제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사기까지? 당신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이 계약 당장 무효야. 아니, 이건 계약 사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매수인 부부가 길길이 날뛰었고 중개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진수 내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미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수 씨 빚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빚? 그래서 내 놈들 빚 때문에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이 어미의 마지막 남은 집을 팔아먹으려 했단 말이더냐? 진수 역시 아내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 나는 너희를 용서할 생각도 없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들이 아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 부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기극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제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될 겁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경민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매수인 부부는 경찰에게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진수와 미영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진수는 끝까지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는 그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무실에 저와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망연자실한 중개인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 집을 지켜냈고 배신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진수가 어릴 적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착했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저는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진수야,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 없는 질문만이 텅 빈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의 슬픔과 분노의 눈물과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어둑해지고 집안에 차가운 저녁 공기가 스며들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마른 강바닥처럼 공허하게 남았지만 그 위로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벽에 걸린 진수의 사진들을 모두 떼어냈습니다. 아이 때의 사진, 학창 시절의 상장, 결혼식 사진까지 그 모든 것을 상자 안에 담아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 시야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그들을 지워내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구 배치를 전부 바꾸었습니다. 낡고 칙칙했던 벽지는 화사한 꽃무늬로 새로 도배했고 먼지 쌓인 화분에는 새로운 꽃들을 심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밴 묵은 기억의 흔적들을 지워내고 저만의 색깔과 향기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가져보지 못했던 취미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흙길을 밟으며 땀을 흘리는 동안 제 마음속의 상처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경민 변호사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은 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인생을 되찾으신 겁니다.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어머니의 삶이 아닌 박순자라는 한 여자로서의 삶을. 몇 달 후 저는 이경민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수와 미영이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맑은 봄날, 저는 그림 도구를 챙겨 들고 집 앞 마당에 앉았습니다. 새로 심은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이제는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 된 그곳에서 저는 하얀 캔버스 위에 첫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그리든 그것은 분명 희망에 관한 그림일 것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마침내 봄은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한 따뜻한 봄날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어머니는 텅 빈 집과 자기 자신만을 오롯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길러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한 어머니.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때로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눈 딱 감고 모든 것을 용서했다면 어쩌면 그녀는 불행하지만 완전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담보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자식을 바로잡는 것 또한 어미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한 방식일 테니까요. 한 여자의 인생을 뒤흔든 이 씁쓸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